는 행정학 국어 기출문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출문제를 무작위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요. 최근 뉴스죠.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을 5,322명을 선발한다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322명. 이 수치는요, 지난해 선발 인원보다 6.7% 늘어난 숫자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 일반 행정직을 보겠죠? 416명, 전국에서 416명을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고용노동이요. 일반 656명. 이 조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33.3%가 늘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33.3% 작년에 비해서 늘어납니다. 지난해 312명 뽑았는데 올해는 416명, 100명 이상, 그죠? 100명 가까이 더 많이 선발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457명 선발한다는 거죠. 457명, 지난해 457명 선발해서 올해 656명이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올해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거겠죠? 무조건 붙어야 된다. 4월 17일 토요일 날 이제 국가직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일반 행정직이다. 그죠? 일반 행정직 지원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천재 1호와 같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지금 9급 행정학 기출문제고요. 행정학 1번이요. 막스 베버 관료지 특징 나왔습니다.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문서화된 규정.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이 기록된 규정이 존재한다. 1번 지금 맞나요? 예, 맞죠. 일단 관료제는요,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요, 목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 지금처럼 문서화된 규정을 중시하는 문서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문서주의 추구합니다. 2번 계층제, 피라미드 모양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요,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된다. 그쵸? 상하, 명령, 복종 관계를 정립하는 계층제를 근간으로 두고 있죠. 관료제 맞습니다. 3번 전문성.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에의 전념을 요구한다. 네, 맞는 지문이죠. 관료제는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실적주의와 그리고 직무에만 전념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직업 관료제를 전제로 하죠. 3번 맞습니다. 4번 협력적 행동. 원활한 계층체계 작동을 위해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높은 효율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문은 그럴싸하지만 틀린 지문이죠. 4번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일단 막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요,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를 근간으로 하는 집권화를 특징으로 하죠. 집권화. 그래서 4번처럼 구성원 간의 팀워크나 그 협력보다는 분업을 통한 효율을 더 중시합니다. 분업을 통한 효율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팀워크보다는 분업을 통한 효율을 더 중시한다고 말을 하죠. 막스 베버는. 그래서 4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지문이요.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요. 우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라는 것이 개념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개념. 없어지지가 않네요. 이거 뭐죠? 이러는 건가요? 어쨌든
왜 이러는 거죠? 네. 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 개념이요. 일단 여러분들 키워드 뭐죠? 하향적 예산 편성 제도죠? 하향적 예산 편성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재정 당국이 자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근거해서 자 분야별 자 부처별 자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하면요. 제시하면 각 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그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죠. 하향적 예산 편성 제도를 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자, 개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1번 질문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예,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각 중앙부처는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자, 2번 질문이 자, 틀린 질문이죠? 어디가 틀렸죠? 자, 재정 당국이 그죠? 그 지출 한도를 어떻게 지출 한도 즉 분야별, 부처별, 그다음에 부문별로 제시하죠. 그래서 제시하면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자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각 중앙부처는 자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 입각해서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예, 엄밀히 보면 틀린 지문이죠. 자, 재정 당국이 지출 한도를 제시하면 그죠? 지출하면요. 그 각 중앙 부처가 비로소 소관 정책과 자, 우선순위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향적 예산 편성 제도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요 개념 총액 배분, 그 자율 편성 제도, 예산 제도 반드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번 질문 틀렸다는 거 잘 알고 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4번 마저 볼게요.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3번이요.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나와 있죠. 퇴직일로부터 몇 년간? 자, 3년간입니다. 퇴직 전 5년이죠. 그 3년과 5년이죠.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자, 공직자윤리법 17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퇴직일로부터 3년, 그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나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 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 3년, 5년이요. 다음 4번이요.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 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 자, 1번 질문요. 정책 집행 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정책 집행 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아니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정책 집행의 하향 논자, 하향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향적 접근 방법은 자,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또 조직 구조는 어떻게 돼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해야 된다. 자, 또한 정책 목표의 집행 과정 동안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 틀린 지문이죠. 네. 자, 2번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그쵸? 자, 3번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쵸? 맞습니다. 배분 정책은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에 비하여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쵸? 배분 정책은요, 대상 집단이 주로 수혜자들이죠, 수혜자들. 그래서 안정된 집행 관행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질문. 자, 표준 운영 절차 SOP에 따라서 자,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자, 1번 평정 대상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 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어디가 들렸죠? 자, 직무 수행 태도나 부서 단위 평가 결과를 추가할 수 있죠? 추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죠. 2번 중요 사건 기록법은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어디에 들렸습니까? 중요 사건 기록법이란 건요. 자, 평가 대상자의 근무 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평정자가 아닌 평정자로 하여금, 그죠? 평정대상자로 하여금이 아니죠.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거나, 자, 평정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은 중요 사건 기록법이 아니라 뭐죠? 자기평정법입니다. 자기평정법. 자, 이번 질문 틀린 질문. 자, 3번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는 대비 오차이다. 이거 옳은 질문이죠? 대비 오차란 것은요,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바로 직전의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를 말하죠. 그래서 바로 직전의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한 오류, 대비 오차, 맞는 질문이에요. 3번 옳은 질문. 자, 4번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 성과 계약제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자, 직무 성과 계약제가 적용되고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요. 자, 직무 성과 계약제가 아니라 근무 성적 평가가 적용됩니다. 근무 성적 평가가 적용됩니다. 4번 질문 틀렸고요. 6번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와 비슷하다. 자,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장점으로 하는 것은 자, 0기준 예산에 해당하죠. 자, 품목별 예산 제도가 아닙니다.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뭐죠? 자, 품목별 예산 제도. 자, 품목별 예산 제도요. 품목별 예산 제도. 품목별 예산 제도란 자, 지출 대상별로 여러분 이거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죠? 지출 대상별로 예산액을 명확히 배정함으로써
자,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투입 지향적, 그죠? 그다음에 통제 지향적 예산 제도를 말하죠. 품목별 예산 제도. 지출 대상별로 예산액을 명확히 배정을 함으로써, 그죠?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자, 투입 지향적,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를 품목별 예산 제도로 하죠. 자, 그러고요. 그러면 4번 질문 딱 답이 보이네요. 그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제를 배분한다? 이거는 품목별 예산 제도가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활동 단위 중심으로 예산 지원 배분하는 방식,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다음, 미국 케네디 행정부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했다? 이것은 품목별 예산 제도가 아니라 계획 예산 제도죠. 계획 예산 제도. 3번은 틀린 질문이죠. 4번 정답. 자, 7번 립스키 일성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자, 일성관료제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맞나요? 틀렸죠? 일성관료는 여러분 인종이라든가 성별, 그다음에 학력, 그리고 계급 등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요. 고객을 재정의한 후에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회문제 탓으로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회피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정관념 타파한다? 틀렸습니다. 일성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합니까? 아닙니다. 일성관료의 업무 환경은 모호하죠. 모호하고, 자, 그리고 대립되는 기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성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겠죠? 모호합니다. 자, 3번이요. 일선관료는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죠. 맞습니다. 일선관료는 불충분한 자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4번 일선관료는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율성 되게 높죠? 그리고 재량권도 좁지 않고 많은 재량권을 갖습니다.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일선관료제 정리하셔야겠죠? 자, 8번이요. 정책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요. 자,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 도구 있을 수 있다. 자, 옳죠? 자, 정답은요? 자, 3번 볼게요. 신뢰성은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다? 이게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죠. 즉, 신뢰도는요,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며 타당성보다 갖추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측정이 타당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측정의 신뢰성은 높지만 반대로, 그죠? 신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 신뢰성은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그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측정이 자, 타당성이 높다면, 그죠? 그 측정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자, 단순히 신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측정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3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 자, 필요 조건이라는 거, 신뢰도는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정답 먼저 보면요. 옳지 않은 지문.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고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둔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 정리해야겠죠? 변혁적 리더십. 지금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에 대비되는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 변혁적 리더십이요. 변혁적 리더십은 자, 카리스마, 그 다음에 지적 자극, 그다음 영감, 그 다음에 개별적 배려 등을 통한 관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요.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는 자,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죠. 하며 자,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두는 거래적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두는 거. 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것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요, 성과에 대해서 적합한 보상이라든가 적극적인 예외 관리, 그 다음에 수동적 예외 관리, 그 다음에 자유방임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정리한 그 거래 리더십과 변 리더십에 대한 차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비교 분석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자, 초점은요. 자,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는 여러분 일반 관리층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초점이 일반 관리층이 아니라 그 최고 관리층, 그죠? 최고 관리층이 있어요. 그다음 관리 전략이요. 자, 합리적 교환 관계와 통제, 하급 욕구의 충족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적 리더십인 반면에 자,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는 관리 전략은 자, 비전, 그죠? 비전 공유를 통한 내적 동기 유발이에요. 이런 말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고급 욕구의 만족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안전을 지향하지만 폐쇄적이고요. 그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는 변화를 지향합니다. 변화를 지향한다. 환경 적응 지향을 이런 거 측정입니다. 환경 적응 지향이요. 그다음에 자, 조직 구조는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고전적 관료제인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탈관료제 있죠. 그 다음에 융통성, 구조의 융통성 등을 중시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10번 기능과 구조와 사업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 다시 기능 구조와 사업의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 매트리스죠? 자, 매트리스 조직은요. 기능별 구조의 그 전문성과 자, 그 사업 프로젝트 구조의 어떤 신속한 대응성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조직입니다. 다시 매트리스 조직이란 기능별 조직의 전문성과 그 사업 부재의 신속한 대응성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조직을 통합한 조직을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겠죠? 네. 자, 어쨌든 10문제 풀었고요. 지금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기출문제 풀어보셔야겠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기출문제를 어떻게 한번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기출문제 회독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남았죠? 검증 과정이 남았습니다. 검증 과정 왜 필요하냐?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한 종이에 풀어봐야겠죠? 시험 형식에. 근데 기출문제 여러분 많이 보셨고 또 항상 그 문제의 배열이라든가 혹시 문제의 또 정답이 또 바로 밑에 또 있잖아요. 기출문제집 보면 대부분 기출문제가 밑 하단에 정답이 있어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답을 우연찮게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검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검증, 셀프 체킹, 그죠? 영어로 셀프 체킹. 요 과정을요, 제가 단언컨대 쇼터디만한 게 없습니다. 쇼터디닷컴에 들어오셔가지고 풀어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단언컨대 객관식 기출문제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연습 훈련하는 가장 좋은 최적의 플랫폼 중에 하나가 쇼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어떤 기출문제집이 좋냐 나쁘냐 그 기출문제집의 양이 많냐 적냐라기보다는 그 훈련 방식에 한번 그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양도 좋고 질도 좋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예,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방식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문제 배열도 달라야 되고 정답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전범이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건 쇼터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도별로 다 있고 웬만한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범위 문제를 들어보시면은 그 연도별의 기출문제가 또 무작위로 섞입니다. 물론 단순히 무작위는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같은 비율로 즉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5개년치다. 그러면은 20%, 20%, 20%, 20%, 20%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또 문제가 무작위로 섞이기 때문에 전체 5개년치 혹은 10개년치를 반복해서 풀면 가장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오답 문제로 자동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스스로 여기를 체크하시면은 문제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마이 쇼터디에 들어가시면 저장한 문제는 여러분 따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훈련 방식에 초점을 둬서 스스로 검증하는 셀프 체킹 과정을 꾸준하게 해주세요. 내가 40문제 정도를 풀었는데 내가 몇 문제 틀리는지 계속 검증하세요. 계속.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자기가 풀 때마다 몇 문제를 맞고 몇 문제 틀렸는지를 기록을 꼭 해두세요. 그랬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느낌을 가져가셨을 때 실제 시험장 4월 17일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 자신의 실력을 120%말 그대로 120%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고 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쇼터디야말로 가장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장 객관화할 수 있는 훈련 방식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도 쇼터디 하시면서 꾸준하게 훈련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